네, 역대 선거 결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보는 두 번째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198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총선에 대한 전망까지 좀 포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는 이제 양당제죠. 대통령 선거든 뭐 모든 선거가 양당제입니다. 그래서 영호남을 주요 토대로 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이자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게 지난번에 봤고요. 삼자 구도가 예외적으로 형성된 경우 그 동력과 배경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충청 지역 정당으로 김종필과 이해창이 있었죠. 자민련과 자유선진당이 있었습니다. 김종필은 이제 김대중 정권과 연립정부를 했죠. 근데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라는 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립정부를 했을 때 아, 김종필이 이 김대중을 정권에서 끌어내릴 방법, 즉 의원내각제에서는요. 국회에서 연립정부 한 축이 국회에서 철수하면 그 정부가 무너집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김정필도 김대중에게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실패를 하게 됩니다. 1997년 이후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잔민련이 유지가 되다가 민주농당 2004년 출원으로 퇴장당합니다. 이해창은 이제 대선에 세 번이나 실패했죠. 두 번은 보수, 그죠? 한나라당, 한 번은 이제 제3정당으로 했습니다. 2012년에 총선 직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 두 사례가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토대가 약한 제3 세력은 이제 1992년에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이죠. 엄청난 재력과 경제적인 운영 능력. 2016년에 안철수, 그죠? 그래서 지명도와 재력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정당에 치우침 없이 제3정당으로 성공했으나 단 한 번뿐이죠. 그 이후에 지속되지 못하고 양당 체제에 흡수가 됩니다. 2016년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천정배가 만든 당인데 이제 천정배는 호남에 지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전했지만 바른미래당에 흡수가 됐고 이 바른미래당의 그 손학규 대표에게 반발해서 안철수가 2020년에 국민의당으로 총선을 치렀으나 결국은 이제 미래통합당에 흡수되는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제3세력, 제3세력, 의미 있는 제3세력이 한국 정치에서는 성립하기 힘들다. 20명의 원내 교섭단체는커녕 10명 이상 당선시키기도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성공한 김종필의 자민련은 이제 보수에 경도되면서도 나름대로 그 캐스팅 보트를 잘 활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김종필이 이제 자기와 노선이 다른 김대중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 것은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3김이기 때문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면 마지막 3김으로 자기가 이제 차기 대선을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김대중 정권에 대한 그 충청권의 정권 심판 여론으로 인해서 결국은 김종필은 이제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부상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이 13%를 얻어갔습니다. 전국에서 득표율이 3%의 미만이었습니다. 3%의 미만. 정당 명부를 하나도 획득하지 못해서 정당 명부 1번인 김종필이 낙선함으로써 국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지역 기반이 없는 대부분의 제3당은 아까 말한 그 정주영이나 안철수와 같은 특수한 사례를 빼고 대부분 참패를 면치 못합니다. 1988년에 진보정당으로 평가받는 한겨레 민주당이 당선자를 전남 신안에서 냈습니다. 신안에서 낸 당선자가 나온 이유는
평민당 후보가 등록 무효가 돼서 어부지리로 됐고요. 결국은 평민당에 입당했고 2000년 1996년 총선에서 김대중이 망명할 때 이미루라든가 이기택이죠. 이기택에게 그 일종의 그 대리 그죠? 대리권을 줬는데 이들이 이제 김대중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경기도지사 문제로 이종찬을 밀었는데 이기택이 여기에 반대를 했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탈당을 해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든 후에 이러한 민주당의 잔류파들이 통합민주당을 만들었지만 역시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국민당은 이제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이었고요. 유일하게 이제 춘천에서 한승수 의원이 당선됐지만 김대중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이제 몰락했고요. 2004년 총선에서도 정몽준이 아버지를 따라서 어, 국민통합 21을 만들었지만 역시 자기 한 명만 당선된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주로 그 공천, 그죠?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3세력으로서 또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제 비례대표 제도로 원내에 진입했는데요. 비례대표제도는 1963년에 최초로 의석의 4분의 1을 득표율에 따라 중요합니다. 득표율에 따라 배분을 했다는 겁니다. 74년 유신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면서 비례대표도 폐지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죠. 체육관 선거, 통일주재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을 찬반 투표로 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전국구 의원으로 만듭니다. 이들 전국구 의원은 이제 유신정의회라는 교섭단체에 소속돼서 박정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거였는데 다 전두환 때 1981년에 이제 박정희의 이러한 그늘이죠.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유신정의회가 폐지되고 대신에 이제 전국구의 3분의 1을 제1당에게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1987년 민주화된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구 의원의 2분의 1을 제1당에게 주는 특혜제도를 운영했으나 당연히 이제 그 반발을 많이 사게 됐겠죠. 그래서 1992년 총선에서는 이러한 특혜제도가 폐지됐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는 지역구 5석 이상 3% 이상 등록 이상 획득한 정당에게 의석 비율. 최초의 63년에는 득표율이었는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그러다가 1996년에 이제 지역구 득표율이죠. 좀 완화됐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 출마자가 별로 없는 정당에게는 거대 정당에게 역시 유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부터 지역구가 아닌 정당 명부 투표용지, 즉 1인 2표제대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당선자가 없거나 지역구에 많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득표하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13%로 국회의원 정당 명부 8석, 지역구는 2석이죠. 권영길하고 어, 울산에서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자, 노무현 정권 초기에 보수주의 정당들이 임기 초반에 노무현이죠. 노무현을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아,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을 공격했는데 임기 초반 허니문 시대에 탄핵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받았다. 대통령 초기에 이제 국정에 협력해야 되는데
반대의 행보를 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받았죠. 그 결과 2004년에서 노무현 정권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면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4대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치만 보면서 과반수 의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4년에서 이 민주노동당의 등장이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잔존이죠, 잔존.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그죠? 김대중의 잔재인 호남당, 새천년 민주당, 충청당, 자민련, 그죠? 재벌당, 정몽준의 국민통합 21 이런 데에서 이제 민주노동당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지역정당과 재벌정당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군부 독재의 잔재인 김종필을 낙선시킨 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그 이후에 소멸될 때까지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는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분당과 내분을 통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득표율로 치면은 이제 13%,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은 2004년 하반기에 18%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진보정당 프로젝트는 집권에는 이르지는 못했잖아. 창당, 그죠? 당을 만든 것. 창당 프로그램은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호남 출신의 그 정동영이죠. 그래서 유권자 구조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서울시장을 역이면서 수도권에서 지명도가 있고 영남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넉 달 후에 총선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압승을 하게 되죠.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말고도 이명박과 대립했던 그 박근혜에 추정하는 친박연대, 그다음에 자유선진당의 그 자녀 세력까지 포함하면 보수 세력이 압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보수 세력의 압승 직후에 거리에서 그죠? 총선 직후 5월부터 시작된 광우병 대규모 집회가 1년 이상 시작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조기를 취임을 하자마자 광우병 집회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우게 되면서 지지율이 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광우병 집회는 자, 미국산 소고기죠. 광우병에 취약한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입니다. 이 집회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의 요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첫 번째 야권 연대가 2009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있었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는 전국적인 야권 단일화를 관철시키는 그죠?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는 최고의 압력이 바로 이제 광우병 집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광우병 집회의 여파로 보수 세력이 큰 타격을 받아서 2012년 그 다음 총선에서는 많이 위축이 됩니다. 2012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야권 단일화가 있었죠. 야권 단일화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선거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152석을 얻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바로 전 총선에서 14석이었던 자유선진당이 5석으로, 친박연대는 아예 집권당에 흡수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세력이 직전에 2008년 총선에 비해서 24석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선거연합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과 대결할 수 있는, 그죠? 대결할 수 있는 1대1의 구도를 만들었다. 즉, 2007년 대선과 2008년의 총선의 패배를 극복했다는 거죠. 2012년 대선에서 사실상의 반보수 단일 후보인 문재인이죠. 심상정, 이정희 진보 진영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문재인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와서
100만 표 차이로 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단독으로 1대1 구도에서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했다는 거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2016년 총선에서 오히려 집권당은 야당인 민주당에게 한 석이 적은 121석, 민주당은 123석, 집권당은 122석. 앞에서 보면 계속 그 축소하고 있죠. 2008년에는 압도적인 승리, 그다음에 2012년에는 과반수를 넘는 승리를 했는데 2016년에는 122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집권당 이외의 정당들을 국민의당이라든가 정의당이 야권 성향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완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2008년 광우병 집회, 그죠? 야권이 하나가 되라. 이러한 야권 연대의 압박이 이명박의 조기 레임덕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에 대한 타격, 보수와 진보가 진보가 아니죠. 보수와 반보수가 1대1로 동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만들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보수가 위축되면서 반보수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국회에서 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탄핵 이후에 당연히 이제 이 보수 세력들은 위축이 됐겠죠. 그래서 2012년 탄핵 이후에 첫 번째 선거죠. 2020년 총선에서 보수 세력은 이제 103석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연달아 승리를 하죠. 보면은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2020년 총선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민심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총선과 2022년 이 대선이죠. 2022년 대선 사이에 선거가 없었습니다. 지방선거는 2022년 대선 이후로 갑니다. 결국은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죠? 심판. 이 심판이 바로 2022년 대선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2020년 대선은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치러졌고, 또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그죠?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 친미 세력, 극우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극우 세력이 광화문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하죠. 이제 극우 세력, 이 보수 세력이 결집을 했고 또 경제 정책에서 아파트 가격 폭등 등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자유주의 정권의 핵심적인 대선 주자들 2018년 안희정, 그죠? 성추문, 노회찬은 이제 의혹에 휩싸이다가 수신 자살했고 오거돈도 성추문, 박원순도 성추문. 2021년에는 이제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의 성추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모 여배우라든지 기타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온갖 이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화되면서 과거에 이제 도덕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반보수 진영이 도덕성의 추락 이런 것들로 이제 중도층이 보수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죠? 심판하는 선거로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보수 진영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은 강력한 대선주를 얻지 못했죠. 황교안 별로 힘이 없었죠. 황교안이 별로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도 무력하게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래서 자기 내부에 대선 주자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반문재인이죠. 반문재인의 대표적인 주자가 됨으로써 야당 지도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려는 보수 진영의 이해관계와 윤석열의 대권 야욕이죠. 이것들이 이해관계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과 윤석열은 적대 관계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처단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문재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아, 윤석열이 당선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2010년 대선에서 신승을 했죠. 정말 박빙의 역대 최고 수준의 박빙입니다. 1% 차이도 안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대승에서 승리한 이후에 바로 그 한 달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한임은, 즉 유권자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이러한 심리적 효과로 인해서 지방선거에서 대승했고,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의 대승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총선이 치러지는 거죠. 2년 동안 선거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실책으로 패배가 예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2020년에 이미 민주당, 경쟁 정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윤석열의 친정이죠. 윤석열의 친정인 현재의 집권당이 103석으로 참패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 너무나 참패를 했기 때문에 과연 아무리 윤석열을 심판한다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것 이상으로 윤석열이 참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2024년 총선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권 집권 여당이 103석 이하로 패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국회에서는 탄핵의 명분만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2020년에 민주당이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 차원에서, 중앙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죠. 지역에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103석 이하로 현 정권이 패배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현 정권이 패배됐고 참패는 하는데 2020년 탄핵 직후에 최초의 총선보다는 더 참패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참패는 하지만 110석 내외 정도가 적정선이다. 참패하지만 2020년보다 더 참패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게 이제 저의 이 결론입니다.